TV조선 취재 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나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거리두기 4단계 조치로 생계를 위협받는 자영업자들이 수도권에 이어 비수도권에서도 차량 시위에 나섰습니다. 정부의 방역 수칙을 준수한 결과는 64조 원의 빚더미뿐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경찰이 이번에도 자영업자들의 시위에 대한 내사에 착수하기로 하면서 또 다른 논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불법에는 엄정 대처해야 하겠지만 자영업자들의 울분과 고통도 감안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지적도 나옵니다. 오늘 보도본부 한나인 코로나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신규 확진자 추이가 좀처럼 꺾이지 않으면서 위중증과 사망자 수까지 날로 악화되는 그런 분위기예요.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를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1,882명을 기록했습니다. 전날보다 270여 명 줄면서 다시 1,000명대로 내려왔습니다. 다만 전파력이 강한 인도 유래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는 데다 2학기 개학 이후 집단 발병을 비롯해 곳곳에서 산발적 감염이 잇따르면서 확진자 규모는 언제든 다시 커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오늘로 1일 확진자 수가 4자릿수를 기록한 건 51일째인데요. 따라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가파르게 늘고 있어서 당국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 434명이라는 역대 최다 기록을 세운 데 이어서 오늘은 425명을 기록했습니다. 소폭 감소하긴 했지만 여전히 병상 등 국내 의료 체계에는 갈수록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고요. 여기에 사망자 역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 하루 코로나 사망자 20명이 발생하면서 4차 대유행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하루 사망자가 20명을 넘긴 건 3차 유행 당시 지난 1월 이후 약 7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최근 일평균 사망자는 8.4명으로 직전주에 6.1명보다 늘어난 데다 2주 전에 4.1명보다는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신규 확진자 수는 물론 위중증과 이 사망자까지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과연 다음 주에는 이 거리두기 완화 조치가 내려질지 사실상 크게 기대가 되지 않는 상황이죠. 국민들 사이에서는 추석 연휴가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고향을 또 방문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연휴까지는 한 3주 정도 남았죠. 그런데 네. 지금 상황에서 과연 가족 명절 모임이 가능할지 이거 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 아닌가 싶어요. 네, 맞습니다. 한국철도는 올해 추석 열차 승차권을 오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온라인과 전화 등으로 사전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다음 주부터 예매가 시작되는 만큼 가족 모임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이 될지 당국도 결정을 빨리 내려야 할 겁니다. 방역 당국은 다른 지역에서의 이동 문제, 또 가족, 친지 범위 문제 등을 함께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이지만 추석 연휴 때 가족 모임이 가능하려면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 이하로 낮춰지거나 수도권의 경우에는 1차 접종자나 접종 완료자가 모임 인원에 포함이 되지 않는 인센티브 등이 필요합니다. 접종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 건 사실인데 지금과 같은 확산세라면 현실적으로 추석 모임이 가능할지는 조금 더 고심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당국이 접종 속도전에 신경을 쓰고 있지만 거리두기 완화를 향한 전망은 밟지 못한 상황입니다. 긴 거리두기를 버틴 국민과 자영업자들의 속은 까맣게 타고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 비대위는 당국이 4단계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오히려 영업시간을 오후 9시로 제한한 것은 자영업자는 더는 국민이 아니라는 의미라고 주장을 하면서 수도권에 이어 처음으로 비수도권에서 심야 차량 시위를 벌였습니다. 화면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차주께서는 지금 즉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는 걸 보려고 그래? 나는 빚이 1억이야! 장사를 못하겠네 죽으라는 얘기죠. 영업시간 단축으로 또다시 자영업자분들께 고통을 드리게 돼서 참 안타깝고 죄송스러운 심정입니다. 직장인들은 회사를 다니지 않으면 제로에서 시작하는데요. 자영업자는 마이너스에서 시작합니다. 자영업자 생계를 위해서는 현재의 방역 정책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살고자 나온 이런 울분을 어디에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네, 거리두기 4단계인 부산을 비롯해 경남과 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방역 수칙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더는 버틸 수 없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절박하면 이렇게 왔겠느냐, 이제 협조할 만큼 했다, 울분을 참지 못하고 있는데요. 지난달 서울 지역 자영업자들의 차량 시위가 비수도권으로 번지면서 방역 당국과의 갈등의 골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비대위는 대전과 경남 등에서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경찰이 이 시위를 처벌하겠다고 나섰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부산경찰청은요, 어제 자영업자 비대위가 부산에서 차량 시위를 주최한 것과 관련해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미신고, 집회 혐의 등으로 내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영업자들은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캠페인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또 비대위는 앞서 7월에도 서울 도심에서 차량 시위를 한 적이 있는데 해당 시위로 비대위 김기홍 공동대표가 집시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어제 열린 민노총 집회가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비수도권 차량 집회가 열린 게 바로 어제죠. 같은 날 민노총이 충남 당진 현대제철에서 이 코로나 방역 수칙을 어기고 불법 집회를 강행했습니다. 공장 안 도로에서 1,500여 명의 민주노총 노조원들이 모이면서 다닥다닥 저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붙어 앉은 모습입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기동대 등 1,200명을 투입했지만 집회를 적극적으로 저지하거나 시위대 해산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감염병 관리법과 집시법 위반 사실을 알리는 경고 방송을 하는데 그쳤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경찰은 불법 집회나 방역 수칙 위반 여부를 조사한 뒤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거리두기 4단계로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고 국민은 외출도 자제하면서 제한된 생활을 하는 시기에 민노총은 1,500여 명이 모여 집회를 했다고 한다면서 방역 수칙 따위는 비웃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과거 김기현 원내대표도 경찰이 민노총에게는 지팡이 역할을 하고 국민에게는 탄압의 방망이를 자처한다고 말한 바가 있었는데 관련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1년간 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한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외면하더니 그것도 모자라서 집회 시위의 자유마저 가로막아 섰습니다. 지난 3일 민주노총이 주말, 그것도 대낮에 서울 도심지에서 8,000여 명이 운집할 때는 순순히 길을 열어주더니 유독 자영업자들에게는 가혹하게 막아선 것입니다. 민주노총의 지팡이 역할을 하더니 국민들에 대하여 지팡이가 되기는커녕 탄압의 방망이 역할을 자처한 셈입니다. 경찰이 자영업자를 이렇게 불법 시위로 규정을 하고 탄압하는 거에 대해서 가슴 아픈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영업자가 장사할 그 기본권을 박탈당했기 때문에 그 목소리를 알아달라고 저희가 거리로 나온 것인데, 경찰이 어제 부산 자영업자들의 차량 시위를 지금 사법 처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서울 시위에서도 이제 같은 입장을 밝혔는데 또 공교롭게 어제 같은 날 또 민노총 집회가 열렸어요. 그래서 야권에서는 벌써부터 이제 차량 시위, 그다음에 민노총 집회에 과연 형평성 있게 대응하는지 지켜보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어저께 상황은 이제 그렇게 대조적으로 나왔는데 사실은 이게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민노총이 집회할 때와 아니면 다른 집회와 이 차이에 있어서 민노총은 항상 특별 대접을 받았던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저 시위를 저지하기 위해서 동원하는 경찰의 규모라든가 아니면 어떤 조사의 강도라든가 아니면 사후 처리 이런 문제에 있어서 민노총은 늘 다른 집단과 좀 다른 대우를 받았다. 그렇게 따지면 사실 민노총이 문재인 정부와 가깝다는 건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고요. 그러면 결국 자기 편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처리를 해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집회 시위에 대해서는 매우 강경하게 한다. 근데 이게 기준이 하나면은 아마 상당한 정도로 국민들이 그 부분을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잣대가 두 개면 이거는 결국 정부의 신뢰 문제와 연관돼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한편 오늘부터 18에서 49세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목표인 추석 전 70% 1차 접종과 10월 접종 완료에 한 걸음 다가서면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다만 모더나 공급에 대한 불확실성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어제 방역당국은 미국 모더나사가 9월 백신 물량 공급 시점을 아직 통보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 만약 9월 물량이 9월 안에 공급되지 않는다면 10월 실시될 40대 이하 2차 예방접종에 이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당국은 9월 말까지만 모더나 백신이 추가로 들어오면 10월 2차 접종에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더나가 만약 또 차질을 빚는다고 해도 이미 확보된 백신으로 10월 70% 접종 완료가 가능하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죠. 하지만 이렇게 들어온다고 했던 백신이 늦어지고 접종 간격까지 늘어났는데 또 차질을 빚는다면 우리 국민들에게 접종에 대한 신뢰에 흠집을 내게 된다는 점에서 가볍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여기에 과다 투여나 교차 접종 등 이 백신 5접종 사례까지 전해지고 있어서 더 안타까움을 사고 있고요. 또 이런 가운데 모더나 백신을 맞은 50대 남성 이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이 숨진 사례도 보도가 됐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달 병원에서 모더나 백신을 맞은 뒤에 이 3일에 밤낮 39도가 넘는 고열에 시달리다가 인근 병원에서 급성 백혈병을 진단받았다고 합니다. 이후 종합병원으로 옮겨져서 중환자실에서 에크모 치료를 받다가 접종 20일 만에 상태가 좀 악화돼서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코로나 백신 접종 이전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면서 백신과의 연관성을 의심을 하고 있는데 먼저 화면으로 보시죠. 피검사 결과 125, 20배가 넘는 백혈구 수치가 나온 거예요. 사망 원인은 급성 백혈병으로 인한 폐혈증. 어느 한 곳에서도 책임져 주려고는 하지를 않았어요. 자, 역학조사 결과는 이달 말쯤 나올 예정입니다. 백혈병과 백신의 인과성을 인정하거나 검토한 사례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하지만 유족들은 병원과 정부의 권유로 접종을 한 뒤에 사망한 만큼 책임 있는 조사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특히 40대 이하의 모더나와 화이자 대규모 접종이 시작이 되면서 이상 반응 신고 사례도 늘어날 수밖에 없어서 이 대응 체계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대규모 접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부터 이제 40대 이하 국민에 대한 그런 접종도 이루어질 거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 이제 이상 접종 사례도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교차 접종이나 5접종 사례도 나오고 있는데, 물론 그게 현장에서 이제 잘 다져야 되는 일이기는 하지만 정부가 뭔가 좀 더 대책을 좀 튼튼하게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방역 당국이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백신 예약 때도 한번 불통이 난 적이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이제 민간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그런 것처럼 민간 전문가의 도움이나 또 이런 국민 여론들을 잘 수렴해서, 또 우리가 지금 의료보험 건강보험 체계가 상당히 안정돼 있고 잘 돼 있다고 하고, 네. 또 일일 최고 100만 명에서 최대 200만 명까지를 접종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겠다 했는데, 그런 국민들이 그런 것을 말로 아니라 진짜 실전으로 믿을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정치권으로 가보겠습니다. 저는 임차인입니다. 저는 이 시간부로 대통령 후보 경선을 향한 여정을 멈추겠습니다. 또한 국회의원직도 다시 서초 갑 지역구민과 국민들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보통의 대한민국 국민보다 못한 도덕성과 자질을 가진 정치인들을 국민들이 그냥 포기하고 용인하고 있습니다. 비록 제 자신의 일이 아니지만 좋은 정치를 시작하고 싶었던 마음을 이렇게 담고 싶습니다. 다시 한 번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게 제 정치예요? 진짜 필요해요. 감사합니다. 제가 대선에 출마한 것도 이런 정치를 보고 싶었어요. 제가 보고 싶어하는 정치인이 제가 지금 되려고 결심한 겁니다. 근데
어제 윤희숙 의원이 전격적으로 의원직을 사퇴한 뒤에 여야의 공방이 뜨겁습니다. 네, 방금 보신 것처럼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어제 침통한 표정으로 기자회견상에 서서 대선 불출마는 물론 국회의원직 사퇴까지 선언을 했습니다. 권익위가 윤 의원 부친의 세종시 땅 의혹과 관련해서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한 지 이틀 만의 일입니다. 당 지도부가 30년 전 출가를 한 윤 의원과는 무관한 일이다 이러면서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냈고 윤 의원 역시 야당 의원 평판 흠집 내려는 끼워 맞추기 조사였다 이렇게 반발을 했지만 정권 교체 명분을 희화시킬 빌미를 제공할 수 없다면서 사퇴의 뜻을 굽히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국회의원직 사퇴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이 됐다고 하기에는 이릅니다만 책임을 지겠다는 본인의 의지만큼은 상당히 강해 보입니다. 윤 의원의 얘기 좀 더 들어보시죠. 이번 대선의 최대 화두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내로남불 행태입니다. 그 최전선에서 싸워온 제가 비록 우스꽝스러운 조사 때문이긴 하지만 정권 교체 명분을 희화화시킬 빌미를 제공해서 대선 전투의 중요한 축을 허물어뜨릴 수 있다라는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부모의 의혹까지도 정치인들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연좌제의 나라가 아니고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가장 날카로운 비판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런 면에서 어제 언론 보도들도 천편일률적으로 제 발언을 희화화하는 내용을 굉장히 많이 내보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이렇게 희화화되게끔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향후 정치 행보나 일정에 대해서 생각해 주실 바는? 아니, 전혀 없습니다만 저 국회를 나가서도 우리 당이 굉장히 강건하게 나가는 모습을 제가 응원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자, 앞서 보신 대로 이준석 대표가 윤희석 의원의 손을 붙잡고 눈물로 만류를 하긴 했지만 마음을 돌리지는 못했고요. 윤 의원은 어제 곧바로 국회의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일각에선 윤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었는데 윤 의원은 이에 대해서 그건 제가 생각하는 정치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유권자들에 대한 책임 논란은 있을 수 있습니다. 관련 발언들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권익위 조사의 결과를 보면은 최소한의 구성 요건도 되지 않는 것들이거나 아니면은 전혀 의원 개인이 소유 관계나 아니면 행위의 주체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연좌의 형태로 이런 의혹 제기를 한 것에 대해서 저는 참 야만적이다. 이렇게 얼토당토하는 결정하는 권익위야말로 심판의 대상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인을 뽑아준 그 지역 구민들한테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어제 지역 구민들과 저 만남을 가졌고요. 제 이런 생각을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뭐 정말 말도 안 된다고 만류를 하셔서 제가 하여튼 더 생각해봤다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집에 가서 보도들을 보면서 사실은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렇게 우리 당이 가장 날카롭게 싸울 수 있는 그 운동장을 제가 허물어뜨릴 수는 없다고 제가 생각을 했고요. 지역 구민들께서는 우리 서초 구민들께서 지금은 한 분 한 분 제가 말씀을 못 드렸기 때문에 서운하실 수는 있지만 제 이런 마음을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지금 윤 의원 사퇴에 대해서 칭찬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비판하는 의견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평가가 엇갈리는 거죠? 네, 우선 응원과 격려의 시선을 먼저 전해드리면요. 진중권 전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잘하셨다. 나중에 더 크게 쓰일 것이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윤평중 한신대 교수는요. 신선한 충격이다. 감동이 사라져버린 한국 정치에 죽비를 때렸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정치인 윤희숙은 지금 죽는 것 같지만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반면 경제학자 출신인 윤희숙 의원으로부터 포퓰리즘 공약 비판에 시달리던 이재명 후보 측은 속보이는 사퇴쇼라고 평가절하한 데 이어서 오늘도 캠프 대변인 명의로 논평을 내고 조금만 생각해봐도 세종시의 3,300평 땅을 소일거리로 농사를
건물을 짓기 위해 구매한 것 자체가 참 이상한 일이라면서 부친의 땅 매입과 과정에 대해서 제대로 해명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다만 다른 민주당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는요, 윤희숙 의원의 사퇴의 진정성은 믿는다, 이런 취지의 얘기가 나오기도 했는데 내용 들어보시죠. 이재명 지사 캠프에서는 사퇴 쇼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총리님은 어떤 입장이세요? 예, 저는 뭐 그분이 쇼를 할 분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국회 안에서 통과까지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거야 이제 국회에서 원래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예. 예,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가, 그리고 또 국민의힘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국회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처리하면 될 일이라고 봅니다. 저는 뭐 윤희숙 의원의 뭐 정치 쇼다, 뭐 언론 플레이다, 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예.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자리가 그렇게 쇼의 대상일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아닐 거라고 봐요. 그런 면에서 본인의 의사가 확실하다고 그러면 저는 그 절차를 밟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하고, 또 만일에 이렇게 위야무야 흘러가면 저는 오히려 윤희숙 의원이 더 우스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흥미로운 점은 윤 의원의 실제 진퇴를 민주당이 결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야의 국회 의석이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국회법 135조에 따라서 의원직의 사직은 의결로 허가할 수 있고 사직 허가 여부는 본회의 표결로 결정이 됩니다. 자, 사직이 허가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필요한데 국회 171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의지에 따라 윤희숙 의원 사퇴 여부도 결정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국회의원 전체 의석수, 그걸 이제 저희가 법적으로는 재적 의원이라고 하는데 그게 300명이거든요. 그래서 이 중 만약에 300명이 전부 출석을 해서 이 안건을 만약에 표결에 붙인다면 151명이 찬성을 해야 윤희숙 의원의 사퇴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의석이 다 합쳐도 103명, 4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적어도 50명 가까운 의원이 민주당 쪽에서 범여권에서 찬성을 해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윤희숙 의원 사퇴에 키를 주고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네, 맞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윤희숙의 의원직 사퇴는 성공하기 어렵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국회의장이 그 안건을 상정하지도 않을 뿐더러 상정돼도 통과되기는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전에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의원직 사퇴를 천명했지만 성공 사례는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국민의힘을 향해서 질문을 던졌는데 엇갈리는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다수당이 민주당이잖아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 대선 후보들을 가장 치열하게 공격한 저를 가결을 안 해준다고 제가 예상하기는 어렵고요. 민주당이 아주 즐겁게 통과시켜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국민의힘한테 묻고 싶은 게 있는데 국회의원 사퇴를 위해서는 본회의 표결이 필요합니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어떻게 할 건지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국민들은 이제까지 국회의원들이 뭐 사퇴하겠다라고 했는데 한 번도 성사된 적이 없거든요. 한마디로 이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정치적 제스처가 아니냐. 윤 의원의 어제 사퇴 선언이라는 게 그런 의심의 눈을 가지고 있고요. 네, 특히 민주당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서 부결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도 이제 어떤 전략상의 딜레마가 좀 있어 보여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 윤희숙 의원의 사직서가 처리가 될 경우 국민의힘은 투기 의혹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 대응을 한 것처럼 비춰질 수 있고요. 민주당은 거꾸로 소속 의원들의 탈당도 강제하지 못한 점이 부각돼 또다시 내로남불의 역풍 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직서를 부결시키면 여당 지지층의 반발이 일 수도 있고 또 윤희숙 의원의 정치적 체급만 키워주는 모양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민주당 지도부는 표결 여부에 대해서 말을 아끼면서 국민의힘의 대응을 신중하게 지켜보겠다는 기류인데요. 오늘 오전에 나온 송영길 대표의 입장 그리고 이준석 대표의 입장 비교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숙 의원 사퇴 말씀하셨는데 좀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당의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라고 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당연히 당대표로서는 그것을 만류하고 의정활동을 하고 또 대선에 기여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네, 국민의힘 지도부는 만류하고 있지만 이 정치적 손익으로만 보면은 윤 의원의 사직이 야권이 대선 전국에서 주도권을 잡는데 호재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윤 의원이 어제 이런 얘기도 했었죠. 정권 교체의 명분을 희화화시킬 비밀을 제공해서 대선 전투의 중요한 축을 허물어뜨릴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꼈다. 이 말과 연관이 있어 보여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의 얘기도 직접 들어보시죠. 정권 교체와 향후에 국민들을 위한 경제 정책 수립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분인데 우리 윤 의원께서 많은 분들의 바람처럼 그 뜻을 좀 거둬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 입장으로는 너무 아쉽습니다. 윤희숙 의원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 당에 정말 경제 관련해서 소중한 자산이시거든요. 그분이 경선 과정에서 계속 참여하시면서 비전을 말씀해 주시고 토론에 참여하셨다면은 우리 경선 과정이 정말 국민들의 주목을 받고 더 풍성해질 수 있었는데 너무 아쉽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의원직 사퇴 그 부분은 본인이 결정하신 문제지만 저로서는 개인적으로는 사퇴까지 하실 일은 아니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윤희숙 의원은 사퇴 의사를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교체에 모두가 힘을 모아야 됩니다. 저기 민주당은 위선의 목소리, 조국과 함께하는 정당이라면 우리 국민의힘은 양심의 목소리, 윤희숙과 함께하는 정당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또 유승민 후보 역시 권익위의 판단에 대해 매우 정치적인 결정이라고 비판을 하면서 정상 거래를 불법 투기로 둔갑시키고 이걸 딸의 책임으로 몰아가는 건 전근대적인 연좌제나 다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때문에 윤희숙 의원의 사퇴는 반려되어야 한다 이 내용입니다. 아까 저희들 기자들 보도 중에서 송영길 대표의 윤희숙 의원 사퇴에 대한 입장을 전해드리겠다고 했는데 아직 미처 영상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보도를 보면 오늘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송 대표는 상황을 보겠다. 아직 상황 체크를 못했다. 그리고 민주당 표결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들어보겠다. 아마 당내 의견을 들어보겠다. 이런 의미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여당은 굉장히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윤 의원과 국민의힘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공세를 펼치고 있거든요. 민주당의 어떤 배경 뭐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아니 일단 사실은 이 문제가 윤 의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윤 의원 아버지의 문제잖아요. 네네. 아까 조금 전에 방송에도 나왔습니다만은 30년 전에 출가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혼을 했단 말이죠. 그랬는데 지금 와서 이제 그 아버지의 그 부동산 관련한 그게 투기인지 투자인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딸에게 지금 책임을 묻겠다 이런 건데 그런 거는요. 딸이 저 부동산 매입하는 과정에 어떤 식으로든 관여가 됐다는 흔적이 나와야 돼요. 근데 그 흔적은 지금 없잖아요. 오늘 이제 그런 의혹을 보도하는 것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또 다른 논란을 지금 낳고 아니지만. 있지만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지만 그렇더라도 그거는 윤희숙 의원의 문제는 아니고 윤희숙 의원의 매제죠, 매제. 매제. 그러니까 그 부친의 사위. 이렇게 문제가 되는데 그건 또 다 완전히 다른 차원의 얘기고 여하튼 윤희숙 의원이 관여가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보통의 상식으로 보면 자녀의 문제는 그 부모가 관여돼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부모의 문제에 자녀가 관여돼 있을 가능성은 그렇게 흔하지 않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민주당은 자꾸 이걸 윤희숙 의원의 문제인 것처럼 끌어가지만 사실은 그렇게 얘기하는 데는 별다른 근거가 없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윤희숙 의원의 문제이려면 윤희숙 의원이 그 부동산을 매입하는데 어떤 식으로 연관을 맺었느냐 하는 부분이 드러나지 않는 한 저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지금 윤희숙 의원한테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일부 보도에서는 지금 그때 당시에 지금 문제의 그 토지가 있는 인근에 산업 무슨 단지 이런 게 들어서는데 그 예타 조사를 KDI에서 했고 윤희숙 의원이 KDI의 연구원이었으니까 뭔가 정보를 얻을 위치에 있지 않았느냐 이런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근거 없이 그냥 KDI에 근무했다는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이제 KDI의 연구원이 한두 명입니까? 네, 그런 부분은 이제 앞으로 좀 규명해야 되겠죠. 그거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KDI가 했을 때 그 팀이 누구누구고 그럼 그 사람이 윤희숙 당시 KDI 연구원과 어떠한 관계가 있다. 이런 것들을 그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를 했어야 되는 거죠. 네, 사안을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윤 의원의 부친이 2016년에 매입한 세종시 땅이죠. 1,871제곱미터 약 3,200여 평이 논란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땅이 논이에요. 근데 윤희숙 의원의 아버님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인근 주민한테 농사를 짓도록 한 정황이 드러났다. 그러니까 그것이 농지법 위반 혐의다. 이게 권익위의 지적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윤 의원은 지난 26년 동안 이 독립 가계로 살아왔기 때문에 아버지의 경제 활동은 몰랐다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농지법 위반이 다시 화두로 떠오르면서 과거 비슷한 취지의 문제 제기를 받았던 문재인 대통령의 사례도 거론이 다시 되고 있습니다. 야권에서 이제 원희룡 후보를 비롯한 야권의 몇몇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농지법 위반에 대해 뭉개고 있는데 윤희숙 의원은 본인 일도 아닌 부모님이 하신 일에 책임을 지겠다고 하니까 안타깝다 이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퇴임 이후에 살 사저가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았는데 그것과 관련이 있다 이런 지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오늘 홍문표 의원이 한 주장을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농지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를 뭐 6년, 7년 전 걸로 거슬러와서 맞춘다고 그러면은 아까 얘기한 대통령이 구입한 농지는 그건 뭐 농지가 아닙니까? 이게 살아야 되는데 그건 그 대통령이 거기 가서 농사를 지었습니까? 그러고서도 지금 또 형질 변경을 해서 이걸 또 토지로 이렇게 매입을 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도 또 우리가 제기할 수밖에 없어요. 네, 과거 보도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문 대통령은 양산 사저 부지를 매입할 때 영농 경력이 11년이라는 경력서를 내고 농지를 매입한 뒤에 집을 지을 수 있는 대지로 땅의 형질을 변경을 했습니다. 역시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았다면 농지법 위반인 겁니다. 그렇죠. 야권에서는 지금 그 부분입니다. 농사도 짓지 않았는데 영농 경력 경력서를 냈으니까 이거는 법 위반이다. 이런 공세를 계속 펴왔던 거죠. 네, 맞습니다. 청와대는 김정숙 여사가 틈틈이 양산에 가서 텃밭을 일구는 등 농사 경력이 있어서 문제가 없다 이런 해명을 내놓았었고 문 대통령 역시 직접 페이스북에 선거 시기라 이해하지만 그 정도 하시지요. 좀스럽고 민망한 일입니다. 이렇게 관련 공세에 대해서 일축을 했습니다. 저희가 아까 계속 살펴봤던 대로 윤희숙 의원 사퇴에는 지금 민주당이 키를 쥐고 있습니다. 의석이 이제 분포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기는 한데요. 민주당이 정말 만약에 이제 의원 사퇴서가 만약에 올라오면 본회의에 올라오면 또 실제로 윤희숙 의원이 지금 사퇴서를 냈다고 하니까 그럴 경우에 민주당은 어떤 입장을 취할 걸로 보십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윤희숙 의원 경우에는 민주당이 좀 곤욕스러운 걸로 봤고 또 이게 정치권도 상당히 신선한 결단이다. 뭐 새로운 정치 모델을 보는 것 같다. 이런 평이 있었는데요. 하루를 지나면서 판이 지금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윤희숙 의원의 개인의 아까 문제 제기했던 KDI 연구원, 세종시 거주, 그리고 그 가족에 관련된 매제와 또는 자기 오빠도 공무원이고 그리고 중요한 건 기재부에 근무했던 동생의 남편이 정년퇴직하고 2개월 뒤에 그걸 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퇴직하고 나서.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어쩌면 가족의 어떤 부동산 투기가 아니냐 이렇게 의심도 받고 있는 상태라서 이 부분에 대한 보다 이렇게 추궁이 들어가고 경찰 조사가 들어간다면 이것이 그냥 뭐 지금의 곤욕스러움이 아니라 그냥 국회 의결로서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네. 윤희숙 의원은 부친이 땅을 매입한 뒤 5년간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해 임대차 계약을 해왔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해명이었어요. 세종에서 아버님이 농사를 지으면서 노년을 보낼 계획을 세웠었는데 서울에 사는 모친, 그러니까 어머님의 건강이 나빠져서 부득이하게 위탁영농, 다른 사람한테 그거를 농사를 대신 짓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죠. 네, 하지만 일각에서는 윤 의원 부친의 그 농지가 산업단지와 가까운 편이라면서 주변 개발 차익을 노리고 매수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5년간 3배가 올랐다, 10억 차익을 봤다는 등의 이 부동산 관계자 등 전언을 담은 언론 보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부친의 농지법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받으라는 공세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들어보시죠. 특히 제가 이해 안 가는 대목은 왜 분노하는 겁니까? 부친 농지법 위반에 대해서 누구한테 분노하는 거예요? 자꾸 윤희숙 의원의 분노 이렇게 보도하는데 누가 땅을 강제로 사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왜 누구한테 화를 내는 겁니까? 희생자 포지션으로 화를 내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언론은 왜 이걸 신의 한 수라고 하는 거예요? 정치인의 품격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땅이 얼마나 농사짓기에 좋기에 3년 사이에 2배 가까운 차익이 발생할 정도로 가격이 오르냐, 이것이 저는 궁금한 것입니다. 혹시 윤 의원이 KDI의 내부 정보를 활용하여 부친에게 부동산 투기를 권유한 것은 아닙니까? 부친에게 투기 자금을 지원했거나 차명으로 소유한 것은 아닙니까?
네, 특히 앞서 실시된 민주당 대상 권익위 조사에서 모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았던 의원이 있었죠. 양이원영 의원입니다. 민주당에서 출당 조치돼가지고 지금 무소속이죠.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네, 양이원영 의원은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비판을 했습니다. 윤희숙 의원이 투자의 귀재가 아닌지 입증하라. 본인이 떳떳하면 특수본 수사를 받아서 부친 땅과 연관이 없음을 인증하면 될 텐데 수사를 피하시려고 그러시냐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자신은 억울해서 진실을 밝히려고 성실히 조사받았다면서 그렇게 억울하면 특수본의 계좌 내역을 다 내고 부친 농지 구매와의 연관성 조사를 받으라고 주장했습니다. 권익위 발표가 나온 뒤에 민주당에서는 또 윤석열 후보 측을 향한 공세도 이어지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윤석열 캠프 인사 5명이 투기 의혹 대상자에 포함된 것에 대해서 민주당은 밀실 면죄부다, 부동산 카르텔이다 이런 비판을 강하게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자당 의원에게 내린 조치에 대해서 당 논평을 통해서는 존중한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하루 만에 공세 모드로 돌아선 건데요. 먼저 민주당 지도부의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12명 의원 중 무려 10명이 윤석열 캠프 소속이거나 윤석열 입당 지지 연판장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이쯤 되면 윤석열 캠프는 부동산 불법 투기 카르텔이 아닐까 싶습니다. 윤석열 캠프의 부동산 정책 본부장을 맡고 있는 송석준 의원은 지금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로도 내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부동산 관련 중책이란 중책은 다 맡고 있는데 권익위로부터 이 건축법 위반 의혹까지 받게 됐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전매 특허 이준 잣대가 또 이번에 등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끼리끼리 면죄부이고 밀실 면죄부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준석 여기에 민주당 대권 주자들도 가세했죠? 그렇습니다. 이 정세균 후보는 윤 후보 측을 부동산 투기 캠프라고 지칭을 하면서 이 캠프 내 주요 인사들의 비리에 대해서 특검은 안 일손치더라도 이 고발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윤 후보는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당장 국민께 사죄하고 이 투기 의혹 관련해서 캠프 인사들을 즉각 제명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투기 캠프 수장으로 남을지 이 비리 캠프를 해체할지 분명하게 답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낙연 캠프 역시 윤 후보를 향해서 자기 가족과 캠프 구성원들에게 부동산 투기 면허라도 발급해 준 거냐 이렇게 좀 세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처럼 여권의 비판 공세가 이어지자 윤석열 후보 측은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투기 캠프라고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는 염치를 상실한 막장 정치라고 강하게 맞받아치면서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 캠프 가릴 것 없이 여권의 투기 의혹자들이 캠프의 주요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민주당은 부동산 공세에 있어서만큼은 최소한의 염치를 돌아봐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게 여당뿐만이 아니고 야당 대선 주자 캠프에서도 비슷한 주장들이 나왔던데요? 네, 유승민 캠프 대변인을 맡고 있는 김웅 의원입니다. 그 주장을 했는데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러 명이 이제 윤 전 총장 캠프 쪽에서 나왔는데 윤 전 총장이 좀 입장을 밝혀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자기 캠프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좀 다수가 나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캠프의 얼굴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 표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좀 더 국민들한테 좀 더 빠른 신뢰를 얻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윤 후보 측이 아무래도 좀 난감한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 그 탈당 권유 받은 의원들이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항변을 했다고 그래요? 네, 이준석 대표는 거듭 선당 후사 정신을 강조하고 있지만 일부 의원들은 재차 소명할 기회를 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 캠프에 소속돼 있는 인철규 의원은요.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오늘 최고위에서 직접 해명에 나섰는데요. 자세히 들어보시죠. 아무런 잘못도 없이 입증도 되지 않고 또한 저에게 통보된 내용마저도 의심스럽으니까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확인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확인하고 난 다음에 저에게 조치를 내려주십시오.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당내 전문가들이 계시니까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조속하게 그것을 정정할 의무도 저는 권익위에게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이철규 의원님의 어떤 그런 의혹 사안에 대해 가지고 조속하게 정정을 하거나 어떤 그런 다른 판단을 해서 저희에게 통보할 수 있었으면은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준석 지도부와 싸우실 일은 좀
뒤로 제가 봤을 때는 좀 하시고 먼저 권익위와 다투시는 것을 첫 번째 단계로 하시고, 그럼 아마 이준석 지도부도 당연히 팔이 안으로 굽듯이 의원님 사안에 대해서 협조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더 오해가 양산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네, 이처럼 국민의힘이 부동산 소용돌이에 휩싸이면서 당내 주자들 사이에서는 여야 후보 모두 부동산 문제를 검증하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그 첫 포문을 열었는데요. 홍 후보의 발언 자세히 들어보시죠. 국회의원도 전수조사해가지고 지금 받고 있는 판에 대통령 하겠다는 분들이 부동산, 이 심각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본인, 가족, 뭐 전부 다. 예? 국회의원들처럼 직계 가족들까지 싹 다 검증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뭐 자신의... 그건 뭐 국민들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직계 가족들까지 다 하자는 거에 대해서는 뭐 저는 이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국민들 앞에 검증을 받자고 나선 이상 지금 국회의원들보다 더 국회의원들의 기준, 뭐 적어도 그 정도는 저희들이 같은 수준으로 검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밖에도 유승민, 원희룡 후보 등 다른 주자들 역시 검증을 받겠다며 자신감을 드러냈고요. 여권 주자들도 이 검증 제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반응도 궁금합니다. 네, 윤석열 후보는 어제 열린 국민의힘 비전 발표회에서 부동산 검증과 관련된 질문에 불응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검증에 대해서 자신감을 내비친 윤 후보가 발표회에서 한 발언 역시 눈길을 끌었다고 합니다. 그 발언은 무엇일지 영상으로 보시죠. 정치 권력이 불법과 비리의 은폐를 위해 사법기관에게 압력을 가하고 흔드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선 조국도, 드루킹도, 김경수도, 추미애도 없을 것임을 국민께 약속드립니다. 또다시 현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군요. 같은 정치 신인인 최재형 후보도 비슷한 얘기를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최재형 후보는 분노의 결집만으로는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없다면서 새 정치론을 앞세웠습니다. 우리나라가 정상적인 국가로 다시 서기 위해서는 정치가 새로워져야 한다고 말을 했는데 다른 후보들 역시 자신만의 비전을 내세우면서 포부를 밝혔는데요. 비전 발표회에서 나온 후보들 발언들 짧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2024년 총선에서 대통령 상하는 중임제 개헌과 지방행정구조 2단계 개편 등을 제가 본선에서 민주당 후보 확실하게 박살을 내겠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곳에 자기 능력에 맞게 당당히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을 돕겠습니다. 자, 이 밖에도 연설대에 올라 빗자루를 쓸면서 매력을 호소한 후보도 있었고요. 이렇게 각 주자들은 한 명당 7분 동안 자신의 이색적인 모습을 부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발표 시간이 끝나고 바로 자리를 비운 후보도 있어 씁쓸한 뒷맛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순서였던 유승민 후보, 자리에 남은 후보들을 호명하면서 조용필은 제일 마지막에 나온다. 의리 없이 가신 분들도 있지만 끝까지 앉아 계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라고 하면서 뼈 있는 농담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자, 이처럼 맥 빠진 발표회에 홍준표 후보 역시 초등학교 학예회 발표처럼 느껴진다라고 혹평을 내놨습니다. 지금 잠시 저희가 영상으로 보여드렸는데요. 어제 비전 발표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아니 기본적으로 토론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대통령이 되면 무슨 일을 하겠다 하는 것들을 정말 7분 내에 짤막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내용이 다소 모호할 수밖에 없죠. 구체적인 걸 설명할 수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발표 형식이 갖는 기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렇다면 뭐 이제 오늘 선거관리위원회가 출범을 했으니까 오늘 이후로는 이제 여러 가지 뭐 토론회나 뭐 간담회, 집중 토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기획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제 그 비전 발표라는 형식이 갖는 한계, 그걸 우리가 충분히 감안한다면 뭐 저 정도도 국민들 앞에, 유권자들 앞에 선보이는 것으로서는 전 뭐 손색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뭐 짧은 7분에 자기 비전을 다 말씀하기는 힘들어 보였는데 아무튼 학예 발표회보다는 재미가 있었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뭐 네. 어떤 친구의 말하면 뮤지컬처럼 뭐 애가 타는 분도 있었고 네. 또 이 뭐 군인으로 나오신 육군 대장분은 제가 그 젊은 친구 입장에서 처음 봤지만 뭐 신선했다고 말하는 분도 계시고 상당히 좀 더 이 토론이 됐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네, 네.
자, 이런 가운데 여당에서는 이 부산대의 조국 전 장관 딸 입학 취소 결정에 따른 후폭풍이 대선판으로 옮겨붙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자, 한동안 조국 전 장관과 거리를 두던 야권 대선 주자들이 잇따라 옹호에 나서면서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또다시 조국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한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졸업생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님의 무슨 인턴 증명서라든가 그런 것들이 모두 유죄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또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징역 4년감인가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들의 감각으로는 가혹하다, 과도하다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업무방해라는 법리 하나 가지고 10대 후반부터 20대 후반까지 한 사람 인생 10년 전부 다 무효로 만든 거잖아요. 조국을 때려잡겠다는 건 알겠는데 그 딸의 인생까지 이렇게 잔인하게 박살내는데 정치가 지나치게 잔인하고 비열하다고 봅니다. 저는 동의가 절대 안 된다. 네, 이런 가운데 조 전 장관의 딸이 나온 고려대학교 동문 커뮤니티에는 조 씨와 고려대를 합성한 조려대 로고가 등장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저 로고인데 조 씨가 대학 입시 때 활용한 주요 경력이 법정에서 허위로 밝혀졌음에도 고려대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자 한 회원이 이 고려대를 상징하는 동물 호랑이 대신에 조 씨로 추정되는 한 여성의 얼굴 사진을 넣은 로고를 게재를 하면서 학교 측의 미온적인 태도를 강하게 비판을 한 겁니다. 로고 하단에는 보시는 것처럼 조 씨의 허위 스펙 논란이 처음 불거졌던 2019년도를 의미하는 숫자가 적혔는데요. 이 로고는 2019년 당시 처음 나왔지만 이 조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예비 결정을 계기로 2년 만에 다시 등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려대 동문 커뮤니티에는 관련 조치를 촉구하는 게시글들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재학생들은 조 씨가 과거 해당 커뮤니티에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부산대 수시 일반 전형 합격 수기 글에 합격 취소된 것 같은데 수기 내리시나요? 라고 비꼬는 글을 남기기도 했고요. 또 다른 재학생들은 정진택 고려대 총장을 향해서 총장으로서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냐, 권력 눈치나 보고 있다는 등의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고려대는 지난 24일 부산대가 조 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를 결정하자 학사 운영 규정에 따라서 입학 취소 처리 심의위가 구성이 됐다. 향후 추가 진행 상황 등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 전 장관 딸이 부산대 입학 취소 결정을 반대하는 청원이 청와대의 답변 요건인 20만 동의를 넘겼습니다. 지난 24일 올라온 부산대의 위법한 입학 취소 결정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하루 만인 어제 동의자 20만 명을 넘겼고 오늘 오후 12시 기준으로는 26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규정만 놓고 보면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내놔야 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해당 청원에 대해서 이 청와대는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 전 장관에 따른 부산대의 입학 취소 처분 이후에도 정상 출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한 병원에서 인턴 근무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문화일보에 따르면 조 씨는 병원에 계속 출근을 하면서 이 부산대 결정에 대한 소명을 임할 것으로 보이는데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화일보는 해당 병원 관계자를 통해서 현재 조 씨가 정상적으로 수련 과정을 밟고 있다고 전했고요. 병원 측은 조 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에 이어서 의사 면허 취소까지 확정되면 인턴 지속 여부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과거 조 씨의 목소리도 다시 들어보시죠. 처음에는 많이 억울했습니다. 제 온 가족이 이제 언론의 사냥감이라고 할까요? 제 대학이랑 제 대학원 입학 취소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그런 기사도 보았고 정말 억울하죠. 제 인생 10년 정도가 사라지는 거니까요. 근데 저는 고졸돼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0의 의사가 못 되면 40에 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권에선 조 전 장관의 딸을 옹호하는 이 대선 주자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맞아요. 그 추미애 후보는 유은혜 교육부 장관을 겨냥하고 나섰더라고요. 네, 이 조 씨의 입학 취소 책임을 교육부에 돌리면서 유은혜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추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디나 어른거리는 보이지 않는 손, 정무적 고려의 실체는 누구인가라면서 개혁을 좌초시키는 정무적 고려의 진원지가 밝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 장관이 지난 3월 부산대에 조 씨의 입시 비리 의혹 조사를 지시했다는 기사를 공유하면서 장관이 대학 교육의 부정부패에는 손도 못 대면서 조양에 대해서는 법원의 심판이 남아있는데도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는 주장은 눈과 귀를 의심할 정도였다며 유 장관의 과거 발언을 문제 삼았는데요. 어떤 발언이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입학 취소 권한을 가진 대학이 학내 입시 부정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일련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부산대학교는 행정절차법 등의 관계 법령에 따라 사실관계 조사와 청문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추 후보는 유 장관의 이 발언을 이제 소환하면서 결국 부산대의 결정에는 유 장관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이 장관 발언 이전까지 부산대는 이 대법원 판결 이후 심의하겠다 이런 일관된 입장이었다라고 하면서 교육부 장관이 3월 8일 조민양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고 24일 다시 언론을 통해서 판결 전 조치를 지시했던 것이다. 이렇게 당시 상황을 설명을 했는데 다시 말해서 유 장관이 아니었다면 정경심 교수의 대법원 판결까지 지켜봐야 할 사안이었다.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하지만 야당에선 당장 행정감사만으로 하기가 취소가 됐던 최서원 씨의 딸이죠. 정유라 씨와 비교하는 목소리가 나왔고요. 일각에서는 또 조국 전 장관이 과거 발언도 다시 소환이 됐습니다. 관련한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옛날에 정 씨 같은 경우 보면 그 행정감사만으로 학위를 취소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행정감사서 내용 보면 뭐 결석이 많고 대회를 뭐 3번까지 갈 수 있는데 4번 나갔다. 학생과 관련된 특혜가 어느 정도 사실로 드러나면 이게 입학 취소가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당연히 가능하죠. 예. 그렇습니까?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 이런 일이 유사한 일이 벌어졌을 때 자퇴나 뭐 휴학이나 이게 아니라 입학 자체를 취소하는 일이 실제 여러 대학에서 있었고요. 그건 이화여대에서 스스로 결단해야 될 문제다. 추미애 후보가 유은혜 교육부 장관을 이제 공격하고 나선 그런 모양새가 돼버렸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실제 규정에 있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이제 지시를 했다. 뭐 이런 뉘앙스로 지금 추미애 그 전 장관이 공격을 하는 거잖아요. 그걸 이제 정무적 판단이라고. 이제 그걸 이제 정무적 판단을 한 것이다. 또는 민심에 편승했다. 이런 주장을 했더군요. 근데 잘 아시지만 교육부는 각 대학에 대한 감독 권한이 있습니다. 네네.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교육부가 저런 지시를 하기 전에 부산대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조사를 하고, 왜냐하면 입시 요강에 엄연히 있습니다. 입시 요강에 허위 서류를 제출할 경우에 취소할 수 있다도 아니고 취소한다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산대가 교육부의 지시를 받기 전에 사실은 처리를 했어야 되는 건데 부산대가 계속 처리를 미루고 있고 이걸로 인한 갈등이 확산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감독 권한이 있는 교육부 장관으로서는 법 규정에 따라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법 규정에 따라 얘기한 거를 지금 추미애 전 장관이 잘 모르고, 제가 보건대는 잘 모르고 저 부분을 뭐 정무적 판단이다 뭐 또는 민심에 편승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과거에 교육부 또 기자를 했었거든요. 저거는요 법 규정에 따른 응당한 지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기에 국립대인 부산대를 피감기관으로 둔 이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과 조 씨의 의사변호 취소 여부를 의료법에 따라 최종 결정해야 하는 보건복지부 관계자도 조 씨를 옹호하는 주장을 하고 나서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산대의 결정에 대해서 성급한 결정이라고 비판을 하면서 이 대법원 판결 후에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옳다. 이 대법원 판결이 뒤집히면 취소를 취소할 것인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씨 건은 최서원 씨 딸 정 씨의 이화여대 입학 취소와는 경우가 다르다면서 당시 이화여대는 재판이 아닌 교육부 특별감사와 내부 조사를 통해서 발견한 입시 비리를 근거로 처분을 내린 반면 부산대는 내부 조사에서 별도의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대신 법원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야권 반응은 어떻습니까?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범여권 인사들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유은혜 장관에게 날을 세운 추 후보와 김어준 씨 등을 향해서
조국 사수대를 자처한 범여권 인사들이 부끄러운 줄 모르는 발언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작심 비판을 쏟아낸 건데요. 특히 김 최고위원은 조 씨의 부산대 입학 취소와 관련해서 조국 때려잡겠다고 딸 인생까지 박살냈다고 이야기한 김어준 씨의 발언을 꼬집으면서 선동의 대가다운 발상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어준 씨, 조국 전 장관의 딸 조 씨의 인생을 박살내고 있는 것은 부산대가 아니라 조국 정경심 부부의 그릇된 가치관 아닐까요? 보통 이런 것을 상식과 순리라고 합니다. 국민들께서 왜 김어준 씨를 향해 위선적이며 몰상식하다고 비판하는지 이번 기회에 반성하기 바랍니다. 이어 김 최고위원은 추미애 후보를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김 최고위원은 유 장관을 겨냥한 추 후보의 주장대로라면 부산대가 유은혜 장관의 정무적 판단에 의해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는 것이냐고 되물으면서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권력을 남용해서 대체 얼마나 많은 공공기관들을 입맛대로 주물렀기에 이런 분석을 하시는 거냐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침묵을 지키고 있는 의원이 한 명이 있는데요. 누군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제가 대학을 다닌 동안 대학원 다닌 동안 교수님 수업을 꼭 듣고 싶었는데요. 실제로 수강 신청까지 2번을 했었어요. 나중에 교수님 청강을 해도 될까요? 아유, 환영합니다. 우리 따로 풉시다. 감사합니다. 네. 이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이거 제가 머리맡에 계속 두고 있었어요. 몇 달 동안. 조국 교수님한테도 문자로 교수님 기도하면서 맨날 잔다고 교수님께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교수님께서도 되게 너무 많은 시민들과 국민들한테 너무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진짜 날마다 기도했어요. 네, 조국 백서의 제작에 참여하면서도 친조국 성향 의원으로 꼽히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죠. 부산대가 조국 전 장관 딸의 입학 취소 결정을 발표한 지 이틀째인데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아직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해 10월 김 의원이 페이스북에 첫 국감을 모두 마쳤다면서 소감을 올리자 조국 전 장관이 수고 많았다는 댓글을 남기기도 했었죠. 윤석열 캠프의 장예찬 청년특보는 김남국 의원이 아무 언급 안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조국을 손절하겠다는 이재명의 의지 때문인가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머리맡에 모셔두고 잠들기 전 바라보는 스승에 대한 의리가 고작 이 정도냐, 정치가 참 비정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이재명 후보의 아마 지금 캠프 수행실장인가를 맡고 있을 거예요. 이재명 후보 본인도 그런데 별 언급이 없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당내 최대 경쟁자죠. 이낙연 후보가 부산대 결정을 비판했던 것과는 다르게 특별한 반응을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침묵을 유지하던 이재명 후보가 어제 검찰 개혁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조국 전 장관 예를 들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검찰 개혁 관련해서는 좀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딱 기소하기로 목표를 정한 다음에 탈탈탈 들어서 나올 때까지 털고 그럼 별 허접한 것까지 다 걸어가지고 우리 조 장관님처럼 이렇게 다 걸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걸 못하게 하는 방법은 사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는 거죠. 이 수사와 기소를 어떻게 분리할지는 좀 논의할 필요가 있어요. 경찰에 다 주면 안 돼요. 경찰도 위험하거든요. 전적으로 우리가 이제 권력을 잃었을 때 생각해야 됩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조 전 장관 일가 수사에 대해서 허접하다면서 검찰개혁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후보가 한 발언 관련 기사를 공유하면서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조국에게서 나온다고 믿는 듯하다며 비판을 했습니다. 진 전 교수는 이 후보를 향해서 이분은 헌법에 대한 이해가 없다. 검찰도 수사권 조정도 조국 맞춤형이라면서 꿈의 나라라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이 이제 조국 전 장관 딸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을 계기로 해서 다시 조국의 강에 조국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 이렇게 일부 언론들이 지적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쟁점은 어쩔 수 없이 등장할 수밖에 없고요.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곤욕스러운 쟁점이 틀림없는데요. 현재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유력한 후보가 이미 이 당사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제 그 비전 발표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조국 그리고 드루킹, 추미애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네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대선 쟁점 내내 될 거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문제는 어떤 사안을 가지고 있냐면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 있어서 일종의 그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는 압수수색이라든지 기소가 없었습니다. 청문회가 끝나고 난 이유라면 모르겠지만 청문회 와중에 등장했고 등장할 때만 해도 이 검찰은 뭘 맹불을 했냐면
권력형 게이트다, 조국 펀드다 이렇게 했지만 결국은 별건 수사에 의해서 탈탈 튼 결과가 인턴이라든지 이런 7가지 이 정도에 등장했는데 이게 지금 도덕적 문제로 이제 비판하는 건데 이 도덕적 문제와 실질적으로 권력형 비리라고 했던 거는 너무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아마 대선 쟁점이 본격화되면 이건 누구나 대선 후보가 발언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민주당도 피해가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에 대해서도 논란이 다시 일고 있더라고요. 네, 이재명 후보가 이제 경기지사직으로 추진해온 경기도민 100% 재난지원금이 당초 추정된 예산보다 2천억 원 정도 더 들어갈 거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2천억 원이면 이게 상당한 액수인데요. 어떻게 해서 왜 그렇게 많은 예산이 더 들어간다는 거죠? 네, 그 경기도에 따르면요, 행정안전부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선정 기준을 분석한 결과 이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기도민 수가 전체 도내 인구의 18%나 되는 약 248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소득 하위 88%에서 제외되는, 그러니까 전국 기준으로는 상위 12%에 해당하는 경기도민이 경기도 전체의 18%란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정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이 소득 상위 12%에게 경기도 3차 재난지원 기본소득을 주겠다고 발표를 하면서 대상자 수를 166만 명으로 추산을 했거든요. 네, 경기도는 이들에게 각 25만 원씩 총 4,19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관련 예산이 포함된 3차 추가 경성 예산안을 지난 20일에 경기도 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가된 약 82만 명에게도 25만 원씩의 지원금을 줘야 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경기도의 추산이 오류로 드러나면서 약 2천억 원 정도가 더 들게 되는 겁니다. 네, 경기도 관계자 해명입니다. 구체적인 정부 기준안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3차 추경안을 20일까지 도의회에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도의회 내부에선 경기도가 제대로 된 분석도 하지 않고 강행을 했다라고 하면서 비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27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박근철 의회 대표 의원이 의원들과 상의 없이 경기도의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건의한 것에 대해서 공식 사과를 요구를 하고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도 다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방침 또 여야의 합의와 달라서 경기도민 전부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겠다. 이런 방침을 얘기했을 때도 논란이 됐는데 지금 그게 4,190억 원에서 다시 2천억 원이 더 필요하다. 이런 지금 논란이 다시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경기도의 어떤 실책이라고 봐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이제 그 계산을 잘못했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대책 없이 그 경기도민 전체에 주겠다. 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그거야 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어쩌면 이제 개인적 소신 뭐 이걸 근거로 해서 그 다른 지역과 달리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한 거 아니겠어요? 그거는 이제 본인의 뭐 지산 찬스 논란 뭐 이런 거하고 저는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는 있어요. 결국은 이재명 지사가 본인의 어떤 대선 행보를 위해서 뭐 기본소득 각종 기본 시리즈를 완성도 있게 가져가기 위해서 결국은 다른 지역, 다른 도와의 어떤 우회화감 조성 뭐 이런 거를 염두에 두지 않았다. 근데 그게 또 계산조차 제대로 하지도 않았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게 그 어떤 본인의 그 대선 가도에서는 약간 좀 튀는 행보다 하는 지적을 저는 받지 않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인이 뭐 전국민 재난지원금 얘기를 해가면서 본인의 개인적 소신을 관철시키는 데는 혹시 성공했을지 모르겠으나 그 어떤 정치적 스타일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크게 봐서 오히려 과연 그게 플러스만 됐을까 이런 의문은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사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사퇴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는 이재명 후보의 과거 발언 먼저 들어보시고 이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만약에 저한테 경선 완주와 도지사직 유지 둘 중에 하나를 굳이 선택하라고 요구하면 도지사직을 사수하겠습니다. 도지사직은 이 도민 1,380만 원께서 저한테 맡긴 책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지 자기가 정치적으로 좀 불리하다고 해서 선거운동 많이 하겠다고 사퇴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네,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지사직을 유지하면서 연가를 내서 이제 당내 경선 일정 그리고 대선 일정을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제 대선 출마를 선언한 다른 도지사들의 연가를 보니까 지난달 예비 경선에서 탈락한 최문순 강원지사는요. 21일 중에 20일 8시간을 썼었고요. 이달 초 사퇴한 원희룡 전 제주지사를 보니까 22일 가운데 25일 1시간으로 한도를 이미 초과한 상태였습니다. 이 지사의 연차 일수는 총 21일인데요. 저희가 이제 17개 광역단체장 연가 사용 내역을 모두 물어보니까 16곳은 모두 제출을 했고 경기도만 사생활이라면서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도지사 가운데 유일하게 그 연가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건데 사생활 때문이라는 이유 말고 또 별다른 이유가 더 있나요? 네, 뭐 사생활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해서 제출할 수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는데요. 이재명 후보 측은 시간 단위로 연가를 쪼개 써서 아주 철저하게 관리를 잘하고 있다. 그리고 이동 시간에도 이 도정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즉 토론회 등 행사 시간만큼은 연가를 쓰지만 이 행사장에 오고 가는 시간은 업무 시간으로 간주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여기에 이낙연 후보 측은 연가 공개 거부를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투명하게 공개해서 지사 찬스 논란을 불식시켜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윤석열 캠프 측에서는 국민은 이 지사의 사생활에 관심 없다. 그냥 연차 사용 일수만 밝히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이재명 후보는 연차 내역 공개 여부와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국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감사 권한이 없다고 반박을 했는데요. 또 국가 위임 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국회가 요구하면 안 된다면서 법대로 해야 하는 차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연차 사용 내역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어제는 배우 김부선 씨가 법정에 섰어요. 네, 맞습니다. 김부선 씨가 이재명 후보를 상대로 낸 소송 때문입니다. 자, 김 씨는 지난 2018년 9월 이재명 후보가 자신을 허언증 환자로 몰아서 정신적, 경제적 손해를 입었다고 하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는 김부선 씨가 자신에게 2차례나 사과를 했고 연인 관계란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과거 두 사람의 목소리를 모아봤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할 기회를 많이 놓쳤습니다. 그러면서 거짓말이 99가지, 99만 가지를 하다 보니까 이재명 씨가 계속 악수를 두고 결코 김부선의 명예를 걸고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났던 사실은 변함이 없고 그 사람은 부인하는데 뭐 세상 이치가 이렇게 결국엔 권선징악이에요. 그분이 여러 차례 저한테 이거 아주 오래된 얘기니까 계속 사과도 했어요. 이거 사실이 그분이? 아니다. 네네. 그분이 이 지사께? 네, 2번에서 사과했고요. 어떤 사과요? 그러니까 거짓말. 공개적으로 이 사실이 아니다. 사실이 미안하다. 아니다. 네, 배우 김부선 씨는 지난달 7일 2차 변론기일에선 특정 신체 부위를 확인하겠다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신체 감정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기각했습니다. 피고의 수치스러운 부분과 관련돼서 이를 강제하는 건 인격권 침해 우려가 있어 부적절하다는 이유였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지난달 신체 감정에 최선을 다해 응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과거 발언 들어보시죠. 어떤 사실이 있다고 주장을 하면 사실이 없다고 증명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사실이라는 주장들을 반박할 수는 있죠. 몸에 뭐 신체적 특징이 있다. 예. 완벽한 증거다. 정말 저로서는 치욕 그 자체인데 그렇게 검증에 응했고.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더 하라면 제가 또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주시면 제가 증명할게요. 네, 그러자 김부선 씨는 자신의 딸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김부선 씨 딸 이모 씨가 2007년쯤 김 씨와 이 후보가 같은 장소에서 찍은 사진을 맡아두고 있다가 버렸다면서 사진은 찾을 수는 없지만 딸의 기억을 통해서 관계를 진술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재판부는 해당 증인 신청을 받아들였고요. 김 씨는 어미로서 할 짓이 아니라 면목이 없다면서도 상대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다.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자, 한편 이재명 후보 측은 피고가 현재 경선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이 일고 있다라고 하면서 증인 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한다면 이후 변론 기일도 비공개로 진행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지만 재판부는 비공개로 진행할 사안이 있으면 그때 가서 결정을 하겠다라고 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 다음 재판은 11월 10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이재명 지사의 지사직 찬스 논란과 관련해가지고서 역시 이 문제도 나온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연가 일자를 갖다가 공개를 하느냐 마느냐. 지금 다른 시도지사들은 다 공개를 했는데 이 지사는 사생활이다. 그다음에 이거는 뭐 중앙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관여할 일이 아니니까 국회도 이거를 내놓으라 마라 할 권한이 없는 거다. 이런 식으로 지금 반박을 하면서 안 내놓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정부 공개 역사를 보면 과거에 단체장의 업무 추진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공개가 안 됐다가 공개가 되면서 일반화됐거든요. 이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연가에 관련해서는 약간의 개인정보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공인인 만큼 또 대선 후보인 만큼 가능하면 정리되는 대로 공개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뭐 공개한다고 해서 뭐 날짜가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깨끗하게 해소하고 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 공개하지 않고 뭐 이런저런 뭐 사생활 얘기하고 뭐 이런 핑계를 댄다는 거는 그게 공개 못할 이유가 뭐가 있는 것 아니냐. 뭐 결국 그런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것이죠. 더군다나 이게 연가를 며칠 썼다는 것이 저는 사생활이라는 얘기는 처음 들어보고요. 더군다나 대선 경선 후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이 부분에 관해서 투명하게 공개를 하는 것이 원칙에 맞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저희가 이제 보도를 했기 때문에 네. 김무선 씨 관련 문제가 계속 이제 계속 이제 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재판이 벌어지고 있고 그런데 물론 이제 이재명 지사는 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또 네. 김무선 씨 주장이 다 맞다고도 볼 수는 없지만 이렇게 계속 김무선 씨 관련된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이재명 지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부담이 상당히 저는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재 입증된 것은 아무것도 없고 김무선 씨 증언만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들은 사실은 객관적인 증거가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가 과거 미투 사건 같은 데서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상당수의 유권자들 중에서는 김무선 씨의 주장이 맞는 것 아니야? 다만 증거가 없을 뿐이지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이게 아픈 대목인데 뭐 11월 10일 날 그 딸이 나와서 그 사진을 봤는지 여부를 밝힌다고 하니까 아마 그때 뭐 봤다든가 아니면 못 봤다든가 뭐 이런 증언에 따라서 또 한 번 이거는 굉장히 이재명 지사의 타격이 되거나 아니면 이재명 지사가 이제 보다 더 혐의를 완벽하게 벗을 수 있는 아마 그런 갈림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